네, 통합과학 특강 1번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며 1에서 4주기까지 있다.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주기는 1에서 4주기가 아니라 총 1에서 7주기까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이고, 그 다음 니은, 같은 종의 원소들은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의 수가 한 개씩 증가한다. 같은 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세로줄의 원소들을 의미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2족의 원소는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한 개씩 증가하게 됩니다. 즉 2족의 제일 위에 있는 물질보다 2족의 그 아래에 있는 물질이 전자 껍질 수가 한 개가 더 많고, 그렇게 해서 쭉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디귿, 멘델레이프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원자 번호는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멘델레이프는 원자 번호가 아니라 이제 원소를 원자랑 순서로 배열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수가 한 개씩 증가한다. 같은 주기, 즉 같은 가로줄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수가 한 개씩 증가한다. 이거는 뭐 주기율표 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의 수가 한 개씩 증가하기 때문에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1번 보기 보게 되면 탄소는 4족이다. 우리가 현대 주기율표에서는 총 1족에서 18족이 있는데요. 1족, 2족, 그리고 3에서 12족, 그리고 13족에서 18족, 이렇게 1에서 18족까지 있는데, 우리가 통합과학 범위에서 배우는 부분은 3족에서 12족은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1족, 2족, 13에서 18족까지 있는데요. 탄소는 네 번째 족은 맞지만 우리가 생략된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4족이 아니라 14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2번,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였다. 이거 아까 1번에서 본 대로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주기 원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같은 주기라는 것은 같은 가로줄을 의미하고, 같은 가로줄에선 원자과 전자가 아니라 전자 껍질의 수가 같게 되겠죠. 즉 3번 틀린 보기이고요. 다음 4번, 18개의 가로줄과 7개의 세로줄로 되어 있다. 가로줄은 아까 우리가 주기라고 했고, 그 다음 세로줄은 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는 먼저 1에서 7주기, 즉 7개의 주기가 있고, 족은 1에서 18족, 즉 18개의 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보기이고, 5번, 가로줄 족이라고 하며 세로줄을 주기라고 한다. 우리 이거 바로 위에서 본 대로 그냥 거꾸로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소 A에서 D에 대한 자료이다. 그리고 A에서 D는 각각 아래 주기율표의 빗금친 부분 중 한 곳에 위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조건, A와 C는 최외각 전자수가 같다. 이 최외각 전자수는 이제 원자과 전자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잠시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자과 전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이고, 최외각 전자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냥 최외각의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1족, 2족, 그리고 13족에서 17족까지는 원자과 전자 수와 최외각 전자 수가 같게 됩니다.
즉 1족에서 1개, 2족에서 2개, 13족에서 3개 이렇게 쭉 증가하게 되겠죠. 17족까지. 그 다음 이제 둘이 차이점은 18족에서 나타나는데요. 18족은 우리가 비활성 기체로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더 이상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물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18쪽의 원자과 전자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즉 0개라고 할 수 있겠고, 최외각 전자는 그냥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 즉 8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18쪽에서만 원자과 전자 수와 최외각 전자 수가 다른 값을 띠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최외각 전자 수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원자과 전자 수도 뭐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즉 같은 족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같은 세로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A와 C는 우리가 1족의 두 물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조건, 그 다음 C와 D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우리 아까 본 대로 전자 껍질 수는 이제 주기가 증가할수록 한 개씩 증가하게 되는데, 전자 껍질 수가 같으면 같은 주기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이 물질에는 같은 주기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빗금친 부분이. 하지만 아래 부분에서는 빗금친 부분이 여기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쪽의 아래의 물질이 C, 그 오른쪽에 쭉 가서 18쪽에 있는 물질이 D, C의 위쪽에 있는 물질이 A, 나머지 물질을 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 각각 뭔지 맞춰보게 되면 A는 우리 주기율표는 통합과학에서는 무조건 1번에서 20번까지는 외워야 합니다. 네. 그럼 다시 A는 수소, 그리고 B는 질소, 다음 C는 나트륨, 다음 D는 아르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전자 껍질 수는 A보다 B가 크다. 전자 껍질 수는 아까 주기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A는 1주기이므로 전자 껍질이 1개, B는 2주기이므로 전자 껍질이 2개, 즉 A보다 B가 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은 이제 같은 족에 있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의 예외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1족에 존재한대요. 그러면 지금 1족의 수소와 나머지 금속 원소들을 비교하게 되면 공통점은 이제 원자과 전자 수가 1개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차이점으로는 우리가 수소는 비금속,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은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둘이 아예 다른 성질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는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이제 원자과 전자 수가 동일하게 되어 화학적 성질이 거의 비슷하지만 A와 C, 즉 수소와 나머지 금속 원소는 예외적으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C와 D는 화학적 결합을 통해 안정한 상태가 된다. 우리 아까 말했듯이 D는 지금 아르곤으로 비활성 기체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설명하자면 옥텟 규칙을 이미 만족해서 스스로 안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더 이상 결합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와 D는 이제 화학적 결합을 하지 않고 D는 그 자체로 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우리가 A, B, C, D가 무슨 원소인지 맞춰야겠죠. A는 리튬, B는 플루오린, C는 나트륨, D는 알루미늄, E는 아르곤입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와 C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A와 C, 즉 리튬과 나트륨은 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B와 E는 비금속 원소로 모두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우리가 B와 E는 둘 다 비금속 원소는 맞고 모두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B는 이제 플루오린 전자를 한 개 얻어서 1가 음이온이 되기 쉬운 물질입니다. 하지만 우리 E는 아르곤으로 아까 말했듯이 18쪽에 있는 물질은 비활성 기체로 반응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므로 전자를 더 이상 얻거나 잃지도 않아서 즉 음이온 또는 양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E는 음이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고요. 그 다음 D은 원자과 전자의 수는 E가 D보다 더 많다. 원자과 전자수 아까 E는 18족이기 때문에 0개이고 D는 13족이기 때문에 3개. 즉 D가 E보다 많기 때문에 D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영역 가에서 다와 이에 속하는 세 가지 원소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5번 문제 바로 보게 되면 가에서 다에 속한 원소의 성질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가나 다 구역별로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야겠죠. 먼저 가는 위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 즉 1족 금속 원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게 되죠. 그다음 나는 탄소, 질소, 산소 즉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는 17족 원소 즉 플루오린, 염소, 그리고 브로민 이기 때문에 우리가 17족 원소를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에 속하는 원소는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다. 이거는 알칼리 금속의 대표적인 특징이므로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나에 속하는 원소는 전기전도성이 크다. 우리 아까 나에 속하는 원소 비금속 원소라고 했죠. 근데 비금속 원소가 전기전도성이 클 리가 당연히 없게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다에 속하는 원소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알칼리 금속 즉 가에 존재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는 할로젠 원소이므로 둘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로젠 원소의 대표적인 특징 한 가지만 말해보면 할로젠 원소는 물의 도가 이제 산성을 띠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번 가에서 다에 속한 원소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럼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에 속하는 원소 중 원자핵의 양성자 수가 가장 큰 원소는 칼륨이다. 원자핵의 양성자 수가 가장 큰 원소 즉 원자핵의 양성자 수는 우리가 원자 번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칼륨이다. 맞는 보기겠죠. 다음 니은 나에 속하는 원소 중 원자가 전자 수가 가장 큰 원소는 산소이다. 이 원자가 전자 수는 이제 18종을 제외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보게 되면 되므로 나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물질은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원소 산소이다. 이것도 맞는 보기. 마지막 디귿 다에 속하는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다는 아까 17족 즉 같은 족의 물질이므로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 수가 같게 되고 전자 껍질 수는 한 칸씩 내려갈수록 하나씩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알칼리 금속 X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럼 가를 보게 되면 금속 X를 칼로 잘라 단면의 변화를 관찰한다. 나 쌀알의 크기의 금속 X 조각을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은 후 변화를 관찰한다. 그리고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금속 X는 칼로 쉽게 잘린다.
이 알칼리 금속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알칼리 금속은 칼로 쉽게 잘릴 만큼 누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가에서 금속 X의 단면은 은백색 광택을 띠다가 회색으로 변한다. 이제 알칼리 금속은 처음에 잘리자마자는 그 금속의 고유한 광택, 즉 은백색의 광택을 띠는 것 맞게 되고, 그 다음 회색으로 변한다. 이 우리가 회색으로 변한다는 이제 산화가 됐다는 의미인데요.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라는 것이 되게 좋아서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아주 쉽게 산화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금속 S조각은 물과 반응하여 기포를 발생한다. 아까 우리 첫 문제에서 봤듯이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하게 되죠. 즉 이 기포는 수소기체. 이게 되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그림은 세 가지 원자 A에서 C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보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A, B, C가 뭔지 알아보게 되면 A는 이제 원자번호 1번인 수소, B는 원자번호 3번인 리튬, C는 원자번호 8번인 산소가 되겠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A는 1주기 1족, A는 1주기, 그리고 B는 2주기 1족이기 때문에 둘이 주기는 서로 다르게 되겠죠. 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족으로. 그 다음 니은. B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까 우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B는 1족으로 원자과 전자 수 하나이고 C는 16족으로 원자과 전자 수 6개이기 때문에 둘이 화학적 성질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디귿. 원자과 전자가 가장 많은 것은 C이다. A와 B는 1족이므로 원자과 전자 수 1개, 그리고 C는 아까 말했듯이 16족이므로 원자과 전자 수 6개로 C가 가장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A에서 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단 A에서 C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이거 윗문제랑 똑같이 그냥 A는 수소, B는 리튬, C는 산소임을 알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보기 기억을 보게 되면 A에서 C의 원자과 전자의 수의 합은 12이다. 우리 수소는 1개, 리튬도 1개, 다음 산소는 8개이므로 총 더해주게 되면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A에서 C 중 금속 원소는 2가지이다. 왜 금속 원소는 3가지 물질 중 리튬 1가지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니은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화합물 A2C는 원소 사이의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A2C는 이제 H2O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결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은 우리가 그냥 금속 결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은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비금속 원소와 결합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H와 O는 둘 다 비금속이겠죠. 그러므로 이 3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표는 1에서 3주기 원자 A에서 C의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다른 주기에 해당하며 A에서 C에는 같은 쪽 원소가 있다.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A, B, C가 뭔지 유추를 해보게 되면 주기율표 그려보게 되면 네, 이렇게 되겠죠. 20번까지만 그려보게 되면 그리고 1에서 3주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랫부분은 지워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A에서 C는 각각 다른 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A가 1주기, 그리고 B가 2주기, C가 3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A를 1주기 중에 오른쪽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게 되면 B는 그거보다 전자수가 7개 많으므로 여기에 존재를 해야겠죠. 다음 C는 B에서 3칸 더 가야 되므로 1칸, 2칸, 3칸에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A에서 C에는 같은 족 원소가 있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A는 여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는 이제 7개를 더한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C는 B에 전자를 3개 추가한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A와 C가 같은 족 원소가 있으므로 모든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X의 값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A는 수소, 그리고 B는 산소, 그 다음 C는 나트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B는 17족 원소이다. 17족이 아니라 16족 원소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까 우리 말했듯이 A는 수소이므로 C, 나트륨, 금속 원소와는 화학적 성질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실온에서 C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C는 나트륨, 즉 금속 물질이므로 당연히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그림은 바닥 상태 원자 A에서 D의 원자가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주기를 의미하고 원자가 전자수는 아까 말했듯이 족을 의미하겠죠. 즉 우리가 원자가 전자수가 0개라는 건 18족, 그리고 1개 1족, 2개는 2족, 3개부터는 13, 14, 15, 16, 17족을 의미하고 전자 껍질 수는 그대로 그냥 1주기, 2주기, 3주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례대로 물질을 보게 되면 A는 3주기의 1족 물질, 즉 나트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B는 1주기의 1족 수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C는 2주기의 16족, 즉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D는 3주기의 17족 염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와 B는 모두 금속 원소이다. A는 금속 원소가 맞지만 B는 아니게 되므로 기억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 니은, C2에서 공유 전자쌍수는 2개이다. 우리가 산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6개이기 때문에 이중결합을 하게 됩니다. 즉 2개의 결합을 하게 되고 나머지 전자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으로 남아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 디귿, D2는 살균 표백작용에 이용된다. 염소 분자는 소독제와 표백제에 자주 이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12번. 그림은 이온 A+, B+, C2-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 B, C가 뭔지 알아보게 되려면
A는 지금 A 플러스, 즉 전자를 하나 잃게 됐는데 전자의 개수가 10개라는 것이죠. 그럼 원래 A는 전자를 잃기 전 A는 전자수가 11개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원자번호 11번인 나트륨이 되겠고요. 그럼 B는 마찬가지로 전자를 한 개 잃었는데 원자의 개수가 총 18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원자를 잃기 전에는 19개, 즉 원자번호 19번인 칼륨이 되겠고요. 마지막 C2-. C2-는 전자를 2개 얻어서 다음과 같은 모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럼 전자를 얻기 전에 전자의 개수는 16개가 되겠죠. 그러므로 C는 원자번호 16번인 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는 금속 원소이다. 우리 나트륨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기억 맞는 보기이고요. 다음 니은 B와 C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B는 우리가 4주기 원소, C는 3주기 원소이므로 둘이 다른 주기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A와 C가 화학결합하여 형성된 물질의 화학식은 AC2이다. 우리가 A와 C는 아까 금속 물질과 비금속 물질이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이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이온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이온이 된 후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자를 주거나 아니면 받아서 이온이 돼서 결합을 형성하는 결합입니다. 즉 우리가 A는 A 플러스로 존재하고 C는 2 마이너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하량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2 C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플러스 1 곱하기 2에 C는 2 마이너스이므로 마이너스 2를 하면 0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이온 A 플러스, B 플러스, C2-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거 그냥 위의 문제와 똑같이 A는 나트륨, B는 칼륨, 그 다음 C는 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B와 C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이거 아까 우리 본 대로 B는 4주기, C는 3주기이므로 서로 다른 주기가 되겠고, 다음 니은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우리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는 것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즉 같은 족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A는 1족, C는 16족이기 때문에 둘이 원자과 전자수가 달라 화학적 성질도 다르게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A와 B는 금속 원소이고 C는 비금속 원소이다. 나트륨과 칼륨은 둘 다 1족 원소이기 때문에 금속 원소이고 C는 16족이므로 비금속 원소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그림은 물질 A, B2와 C2의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A, B2는 이제 A가 2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개, B 마이너스가 2개, 즉 A2 플러스는 우리가 전자를 2개를 잃었더니 전자의 개수가 10개가 되었죠. 그러므로 원래 있던 전자의 개수는 12개여야 하므로 A는 원자번호 12번의 마그네슘이 되겠고, B는 B 마이너스, 즉 전자를 한 개 얻었더니 전자의 개수가 18개가 되었습니다. 즉 원래 있던 전자의 개수는 17개이므로 B는 원자번호 17번인 염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C2는 이제 이중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죠. 이건 O2임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에서 C는 같은 주기이다. A는 마그네슘으로 3주기, B는 염소로 3주기이고 C는 산소로 2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C만 다르게 돼서 기억은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C2의 공유전자 쌍수는 4개이다. C2는 이중결합, 즉 다음과 같이 형성하기 때문에 공유전자 쌍수는 이제 2개가 되겠죠. 이 공유하는 전자의 개수는 4개일지 몰라도 공유전자 쌍수라고 했으니까 이 한 쌍을 한 개로 보게 돼요. 즉
두 개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디귿. 화합물 AC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우리 AC는 MgO, 즉 Mg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가 만나는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데요.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에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표면 위에 어느 지점에서 지표면과 나란하게 물체를 속도 v로 던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r, 그리고 던지는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억을 보게 되면 기억,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우리가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를 받게 되겠죠. 즉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변함으로 만약에 가속도가 일정하다 라고 나왔으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즉 크기만 동일하고 우리가 방향은 다르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2R인 곳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2분의 1로 줄어든다. 우리 중력의 식은 만류 인력, 즉 F는 G R제곱분의 M이 되겠죠. 우리 여기서 G는 상수로 일정하고 라지 M과 스몰 m, 즉 물체의 크기와 지구의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R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데요. 즉 R이 2배가 되면 중력의 크기는 2분의 1이 아닌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거리 어린 곳에서 질량이 2배 큰 물체를 속도 v로 던질 경우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한다. 질량이 2배 큰 물질이면 이제 중력은 바뀌게 될지라도 중력 가속도는 바뀌지 않게 됩니다. 즉 일정한 중력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 방향 속도, 즉 v라는 속도도 일정하게 되면 이 물체의 속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그림은 지표면 근처의 같은 높이에서 수평방향으로 질량이 같은 공 3개 A, B, C를 발사했을 때 세 공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억 보게 되면 공을 던진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 이거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던졌는데 B가 A보다 멀리 나갔으므로 B가 A보다 더 속력이 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운동하는 동안 공에 작용한 중력은 A가 B보다 크다. 우리가 지금 조건에 질량이 다 같다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F는 G R제곱분의 M에서 G 상수, 라지 M도 지구의 질량으로 상수, 스몰 m까지 같게 되고 거리 R까지 처음 시작할 때 같기 때문에 결국 중력은 둘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운동하는 동안에 C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운동하는 동안 C에는 계속 중력이 일정한 크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우리가 C를 처음에 이 방향으로 던졌을 때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서 여기 이렇게 휘게 되는데 이 어느 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때 반대쪽으로 끌어당김으로 이렇게 계속 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곡선을 이루다가 결국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그림은 두 물체 A와 B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중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기억. A의 질량이 클수록 A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커진다. 아까 우리 F는 G R제곱분의 M. 우리가 이 라지 M을 A의 질량이라고 하고 그럼 스몰 m을 B의 질량이라고 하게 되면 다른 건 다 일정한데
라지 m이 증가하게 되면 힘도 역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D는 A가 B를 당기는 중력은 B가 A를 당기는 중력보다 크다. 이 둘은 서로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게 되죠. 그러므로 작용, 반작용으로 둘의 중력은 항상 같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D는 A와 B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중력의 크기는 커진다. 아까 우리 이 식에서 이 식 그대로 보게 되면 나머지 세 개가 다 일정한데 우리가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얼이 감소한다. 이므로 F는 얼의 제곱과 반비례하므로 F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D가 맞는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다른 두 물체 A, B가 거리 얼마큼 떨어져 있다. 물체 A의 질량이 B보다 크다고 할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얼이 멀어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다시 F는 G 얼제곱분의 M1, M2가 되겠죠. 이번 식에는. 그러므로 얼이 증가하게 되면 F는 감소하므로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D는 물체 A가 물체 B에 작용하는 중력과 물체 B가 물체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아까 말했듯이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힘의 크기가 서로 같고 방향만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는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D는 두 물체 M1, M2의 질량이 커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진다. 다시 이 식 그대로 해서 M1이 커지고 M2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F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D가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공기와 진공에서 동일한 쇠구슬과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지금 가가 공기 중, 나가 진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에서는 공기 중이므로, 즉 공기 저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기 저항은 당연히 깃털이 쇠구슬보다 크게 되겠죠. 공기 저항이 크다라는 의미는 즉 저항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때 방해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림 가에서처럼 깃털이 쇠구슬보다 더 늦게 떨어지겠죠. 같은 시간에. 그 다음 나는 진공이므로 공기 저항이 없게 되고, 공기 저항이 없게 되면 어떤 물질이든 간에 질량에 상관없이, 질량과 모양에 상관없이 이제 똑같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는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에서 공기 저항의 영향으로 깃털이 늦게 떨어진다. 이거 본대로 맞는 보기이죠. 그 다음 니은, 나에서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같다. 중력은 아까 F는 G R제곱분의 M에서 그리고 G와 R제곱과 라지 M 세 개 다 같은데 스몰 m, 즉 쇠구슬과 깃털의 질량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의 크기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쇠구슬이 깃털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쇠구슬이 중력을 더 크게 받게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쇠구슬과 깃털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이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둘이 질량이 다르더라도 중력 가속도라는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둘 다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디귿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그림은 영희가 일정한 높이에서 사과를 가만히 놓아 떨어뜨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사과의 운동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억. 사과의 질량이 클수록 큰 중력을 받는다. 이거 계속 한 대로 F는 G, R제곱분의 MM에서 R, G, M 다 똑같은데 스몰 m이 질량이 커질수록, 즉 사과의 질량이 커질수록 큰 중력을 받게 되는 것이 맞게 되겠습니다. 니은. 떨어지는 동안 사과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이거 그대로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게 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므로 니은은 맞는 보기이고요. 다음 디귿. 사과의 질량이 클수록 바닥에 빨리 도달한다. 아까 우리 질량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 공기저항을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진공 상태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질량에 상관없이 어떤 물질이든 간에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게 되어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F는 G/R제곱분의 MM 이라는 식이 있죠. 그리고 F는 MA라는 식이 있죠. 여기서 M은 물체의 질량, A는 가속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물체의 질량 두 개가 서로 약분이 가능하니까 A는 G/R제곱분의 라지 M이 되고 그 값이 우리가 중력에서의 가속도, 즉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입니다.